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5일차에 접어들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윤희숙 혁신위와 비상대책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 문제들 짚어보고요. 3부에선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와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정치와이.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청취율 조사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치기사 잘 듣고 있다 말씀 부탁드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18일 금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해안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 상황 우려됩니다. 네, 그제인 16일부터 사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광주와 서산에는 400mm 넘는 비가 내려서 각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로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이 서산의 경우에는 1년에 내릴 비 35%가 어제 약 10시간 만에 내린 것이라고 하고요. 네. 이 서산을 포함한 충남권에 내린 강수량은 2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이었다고 기상청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비가 주춤하는 곳도 있겠지만 오후부터 다시 빗줄기가 강해져서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비 피해는 물론 산사태 위험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호우로 전국에서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간당 110mm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이 충남 지역에서만 차량과 주택 등이 침수가 되면서 3명이 숨졌거든요. 또 집중호우로 2,600명이 넘는 분들이 대피했다고 중대본은 전했습니다. 네. 정부는 앞서 어제 오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중대본 3단계가 가동된 건 2023년 8월 태풍 카눈에 따른 재난 상황이 발생한 이후 2년 만입니다. 이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린 뒤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서 네. 호우 피해 상황과 정부 지자체 종합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비 피해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구속적부심에는 나온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이 구속 적부심사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마친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신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네. 밝혔는데요. 이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구치소내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변호인이 상태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 재판을 특검이 검찰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건데 네. 사실상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구속 적부심에서도 이 건강상의 이유와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이 4개월 만에 재구속한 것은 사실상 이중 구속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할 것 같고 특검 자체 위헌성 등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특검팀은 구속 이후 이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좀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사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석방을 명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도 고려하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2023년 기준으로 구속적부심의 석방률은 7.8%에 불과합니다.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였죠.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이후부터 따지면 이제 9년간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이 재판에 넘겨진 지는 4년 10개월 만이고요. 2심 선고 5개월여 만입니다. 이 대법원은 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원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 1심과 2심은 합병 과정과 관련해서 이사회 결의, 합병 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 이런 전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에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 측은 이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제 짧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경제 권력에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 해소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는 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삼성에 놓인 과제들, 그러니까 반도체 부진이나 그렇죠. 스마트폰, 가전 부문의 수익성 악화, 또 이제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장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또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인적 쇄신안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제 윤희숙 위원장이 의원 4명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죠. 이제 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인데요. 어제는 SNS를 통해서 2004년 옛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 이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진 의원 37명이 불출마했던 선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쇄신을 압박한 건데요.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자해 행위라면서 반발을 했고 당 지도부도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이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네. 이 혁신위에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의 열심인데 이제 오히려 전한길 씨가 입당했고 이제 다음 달 있을 당대표 선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당내에서는 즉각 퇴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이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제 당대표로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만 앞두고 있는데 이게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다 보니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각각 이제 이 전당대회 일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전당대회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내일 충청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 이렇게 쭉 다 거쳐서 다음 달 2일 권역별 순회 경연까지 진행한 다음에 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그대로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닷새째인데 오늘 어떤 후보자 청문회 열리나요? 오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정은경 후보자는 배우자 코로나 수혜주 투자와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좀 받고 있고요. 네. 윤호중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력 등이 도마에 오를 걸로 보이고 이제 경찰국 폐지나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질의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BS 허여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9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날씨정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의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가운데 흑산도, 홍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시간당 10mm의 비 오는 곳이 많고 소강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100에서 250mm, 충청도는 300~4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상태에 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제주 지방은 30에서 100mm, 경기 남부, 강원,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더 오겠고요. 충청 이남으로는 50에서 200mm, 많은 곳 300mm 안팎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대다수 지역 홍수특보, 산사태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하천 주변 접근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후가 집중 강수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 일부 시간당 80mm의 장대비 형태로 모두 변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강 상태 있겠고 강약을 반복한다는 특징은 여전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겠고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고요. 밤사이 내린 비로 노면도 젖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사준이 5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 이후 수원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중동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 송내부터도 영향을 크게 받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 부근과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안현과 조남 분기점 부근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경기 동부권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토평과 서하남 부근으로도 막 출근 정체 시작됐습니다. 한편 어제 운행이 중지됐던 KTX 일부 노선 장항과 서해, 충북 경전선 등은 현재 일부 구간을 서행하며 운행 중입니다. 여차 운행 상황 코레일톡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의원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데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 제 개인 원칙이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때는 개인 신상보다는 외교부 장관으로 그 자질에 중점을 둬서 정책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 외교부 장관이라는 분은 이 전체적인 전 세계 상황 인식 그리고 또 전략 방향 이런 것이 국익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질의를 했는데 전반적인 제 느낌만 우선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 말이 키워드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게 뭐 외교의 가장 중심인 그 원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튼튼한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답변들을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한 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 전 참석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제일 처음 전승전을 꺼낸 이유가 과연 이 민주당 그 지금 당권 주자들과 그리고 또 이 외교부 장관 후보가 전승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승절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 대일 항쟁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6.25 때 미군과 싸워서 이긴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축하하는 그런 그 행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한국을 침략한 이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제대로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랬더니 저 즉답을 피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 개최 전에는 참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아냈는데 네. 그걸 보면 결국은 저 직접적으로 행보하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참석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마치 지난번에 나토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많은 후보들에게 우리 정부가 친북 정부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년 전 정승절 참석 얘기하면서 실익이 없었다고 했는데 예. 어떤 평가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뭐 여러 고민 속에서 이런 사실도 알면서도 저는 참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거기서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는커녕 한한령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자체도 실익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조현 후보자 통상, 투자,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강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협상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답을 했습니다. 패키지 협상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패키지 협상으로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그 충분한 볼륨을 가지고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쪽도 있고, 네. 그리고 최소한 둘로 나눠 가지고 이런 그 한미 분담금에 관련된 이런 방위 쪽과 다른 경제 쪽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인데요. 사실 저 같으면은 제가 사업을 해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만 네. 최소한 둘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이렇게 한 바구니에 알을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 하나가 잘 되면야 좋지만 안 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로 나눠서 최소한 뭐 둘 중에 하나 또는 더 좋게는 둘 다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성공인 것이고 아주 나쁜 경우라도 최소한 하나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현 후보자는 내달 1일 전까지 관세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협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요, 계속 사실 저 물어봤을 때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승절이 이제 9월 3일이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사이에 또 한미 정상협상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도 지금 전혀 그 여러 가지 외신을 통해서 보더라도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국 특사 중요한데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닙니다. 기업인 출신의 미국통 박용만 전 회장 카드 성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업인이 가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그 각 개별 기업들이 그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이 전체 산업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첨단 산업
그러니까 두산도 뭐 첨단 산업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AI라든지 또는 그 퀀텀 컴퓨터라든지 또는 SMR 같은 그런 그 소형 원전 이런 네.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포괄하는 그런 기업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각자가 협상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이번 청문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주적 논란입니다. 조현 후보자는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인 위협이자 대화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사실 그 민주당 정부의 그 전통적인 대북관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최근에 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발전 속도를 볼 때 민주당도 더 이상 이렇게 그 북한의 선의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는 직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그랬습니다. 김정은의 적대적인 이국가론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헌법에 보면 한반도 및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통일부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그 이 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하는 것이지, 만약에 김정은이 주장하듯이 적대적인 이 국가론, 서로 다른 국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건 아주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 상황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퇴 여론이 가장 강한 후보자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결국은 사실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민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국회에서 숫자로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으면은 대학 교수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네. 대학교를 전체를 하는 그 교육부 수장이 이렇게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정리를 해야 된다. 초반에 뭐 정치적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 저는 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에, 그리고 또 국민의 번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자며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는데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양당에서 8월달 정도에 치르니까 네. 8월달 정도에 당 대표가 뽑히게 되면 그때 그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해서 그때부터 협치에 대해서 정말 그 대통령께서 저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것들을 정례화하면서 소수 야당의 의견도 받고, 소수 야당의 의견을 받는다는 말은 소수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번 뭐 대선을 보더라도 41%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운영한다.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도 하셨으니까 당내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1차 인적쇄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인물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우선 제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네. 윤 위원장, 혁신위원장 의지는 저는 존중받을 수 있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견도 많지만은 이 정말 당을 바꾸지 않으면 공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공감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뭐 속도라든지 또는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미리 물밑에서 대화를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여러 우군을 확보한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야지 원만하게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런 물밑 대화 없이 속도를 내면은 실패하기가 쉬워서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혁신위에서 회의를 거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윤희숙 예. 위원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인물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아니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이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1차 인적 쇄신에 대해서 거취를 표명해라 했던 부분에 그건 대해서.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8대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왜 먼저 이 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한 카테고리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앞으로 2차, 3차 계속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 범주에 있는 분들을 이제 하나씩 거명하면서 이것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동의 부분에서는 명확히 말씀을 안 주시는군요. 안 의원이 그 혁신위원장 사퇴 과정에서 얘기한 두 분은 빠졌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분들도 결국은 이제 2차, 3차 그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네 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제가 친길계라고 했습니다만 네. 최근 그 행사에 보통 그전에는 권성동 의원이 당 지도부를 지휘하고 있을 때 그런 행사에 일부러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갔지만 지도부는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런 규범이라고 할까요? 어떤 선은 지켰는데 이번에는 지도부가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안은 비대위에서 확정하는 것이다. 이 다소 불편한 심경을 좀 밝혔는데 혁신위는 안을 만들고 결정은 어차피 비대위에서 하게 될 텐데 혁신안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우선 제가 혁신위를 맡았을 때 이야기부터 사실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당대표를 4번 해봤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요. 혁신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안만 내고 네. 그것을 비대위 내지는 최고위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혁신위에서 나름대로 안을 내고 나서 부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혁신위 내정자 시절에 미리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저희가 발표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작하게 되면 또 그만두기가 좀 힘드니까 오히려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건데요. 혁신위에 권한을 주지 않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위가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면 차라리 혁신위보다는 오히려 전당대회를 앞당겨서 빨리 당대표를 뽑고 당대표는 그 안을 그 상부에서 승인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혁신 당대표를 뽑는 것이 낫다. 제 의견은 그랬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당권에 도전하면서 메스가 아닌 칼을 들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당대표가 되시면 인적 쇄신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백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총선 백서는 내부의 의원이 하다 보니까 개파 논쟁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뭐 대선 진 이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뭐 백서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그 기억력이라는 것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정리된 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 만에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사과 정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해서 윤리에 제소를 해서 윤리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다시 다음 대선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자. 그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이 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아마도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서를 기본으로 해서 세신 대상과 방법, 범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적 세신의 방법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예전에 총선 불출마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 예. 뭐 이선 후퇴도 있을 테고 총선 불출마도 있을 테고 탈당도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을 좀 구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당 대표나 뭐 지도부에서 그냥 의논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엄연하게 당에는 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정권을 윤리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에 합당하게 처벌이 필요한 사람은 처벌하고 사과 정도로 그쳐도 되는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중한 벌을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우리 당이 다시 새롭게 평가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 선봉에 섰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중앙당에서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입당을 거절한 그런 사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사무총장께서 보통 일반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모바일로 해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입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입당은 쉽게 하되 그걸 한 단계 정도의 그 검증 절차를 중간에 둬가지고 기본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 임시 당원과 그리고 검증 절차를 거친 정식 당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네. 다시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한길 강사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 과정을 이제 거쳐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한길 강사가 이렇게 우리 당의 당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물어봤습니다만 네.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홀로서기 못하는 줄서기 본능, 이 계파 갈등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걸 좀 끊어낼 묘책이 있을까요? 끊어낼 묘책이라고 하면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개인적인 그런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제가 혼자서 그 의사당에 앉아서 제 소신대로 투표하는 모습 보셨을 네.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의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사이에 이제 정리해 같이 주시고요.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네. 그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개인적인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사 1부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배지대학교 수석으로 동양학을 가르치는 조세린 교수입니다. 저는 미국인인데 국립국어관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33년째 가야금을 배우다가 올해부터 무형유산 이수자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가야금 아름다운 소리로 인간성 담아있는 전 목소리 비슷한 가야금의 매력 빠지고 끝까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부할수록 가야금의 매력 이해하게 되는데 앞에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좋은 소리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리의 뿌리는 아주 깊은데 뿌리를 잘 뻗어서 계속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뿌리를 깨지면 다시 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가야금 산조에 뿌리를 계속 불을 주고 아름다운 곳을 나올 때까지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국악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국악을 사랑합시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미 충청 이남 위시에서 수백 밀리미터대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또다시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사태특보, 홍수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추가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천 주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 지역으로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이 특보는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 시간당 10mm로 오는 곳이 많고 또 소강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제주로는 대부분 30에서 100, 경기 남부와 강원, 제주 산지 쪽은 150mm 이상 보고 있고요. 충청 이남 쪽으로는 50에서 많은 곳은 300mm 안팎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10에서 50mm의 상대적으로는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후까지 강수가 집중되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시간당 일부 80mm로 매우 강하게 기록적인 강도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강약을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27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사퇴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이후 여론이 악화된 트리거는 뭐라고 보세요?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질 얘기는 이미 청문회 전에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는 청문회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떤 태도, 말도 말인데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항상 안 좋은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게 위기 관리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여론이 막 집중되고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뭐가 됐든 하루 연장되고 이틀 연장되고 이 위기가 더 연장이 돼서 그냥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참 뭐 위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갑질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하지만 뭐 앞으로 잘하겠다고 뭐 상처 입은 분들한테 사죄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를 뭐 차에서 내가 뒀던 거를 이거 쓰레기를 아니네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언론 보도로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좀 최악의 대응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 해명이 컸다. 예. 네. 예. 윤희석 대변인. 저도 같이 봅니다. 게다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서로 동지라고 그러죠. 보좌진 쪽에서 거세게 이 반발 네. 의견이 나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여론의 악화, 거기에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보좌진들을 동료로 인정하고 보좌진이 또 국회의원이 되는 그 선순환 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보좌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편을 들어주는 국회의원이 과연 있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가치연대에 금이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 보좌진의 반발이 또 컸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이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서 뭐 병원 갑질 의혹도 나오고 이삿짐 갑질 의혹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더 나올 게 있을까, 이거를 지금 여권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까지 이제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의 기류는 청문회까지는 다 보고 주말 사이에 조금 이 상황 변화를 보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될 게 있는지,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아니면 주 초까지 언론 보도가 또 추가로 나와가지고 이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건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갑질 계속 나오면은 못 버티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되면은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은 민심을 거역하면 안 된다. 네. 뭐 김영진 의원, 뭐 김상욱 의원 이런 분들. 김상욱 의원은 아예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의 이제 고민은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성 전문 인력이 좀 적은데 그 뭐 이제 그 여성 비율 맞추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는 얘기가 그때 언론 보도로 있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대로 낙마하면은 사실 강선우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도 좀 힘들지 않냐. 예, 뭐 이런 것들까지 있어서 좀 온정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말 사이 여론이 좀 중요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진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버티겠죠.
이 정도 나왔으면 아마 자진사퇴 의사가 있었다면 이미 행해졌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비슷한 얘기도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당사자들은 버티는 느낌이고 그렇다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겠죠. 주말까지 여론을 보자 추가적인 의혹 보도가 없으면 뭐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더 나와야 이분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특히 강선 후보자의 경우는 나오는 그 갑질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면 하나하나 건건히 방어할 수 없다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런 뭐 병원, 뭐 이삿짐, 뭐 쓰레기, 비대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적 평가 끝났고 시민단체 또 다른 야당도 또 당 내에서조차 정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에 대한 해명이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좀 실망스러운 답변을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청문회도 청문회인데 커닝 페이퍼가 워낙 화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대답하고 답변하지 말아라. 곤란한 질문은 즉답을 피하고 동문서답하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누가 써줬는지 이거를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걸 들고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거를 뭐 일부러 보여준 것 같지는 않고 참 뭐 이진숙 후보자 답변은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이공개는 달라. 너희들은 이공개 관행이다. 관행이 달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너희도 이공개 없잖아. 나만 알거든 이거. 근데 뭐 제가 아는 이공개 저도 뭐 공부도 좀 했던 사람이고 이런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누가 그렇게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교신 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올리느냐. 이것도 진짜 갑질이거든. 이게 이번 청문회의 키워드는 갑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예. 그 당내 일부에서는 논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봐요. 그렇게 뭐 보시는 건 자유죠. 저는 소명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라 뭐 16건인가 지금 네. 표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2000년대 한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2010년대 초반까지 요때 집중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요즘은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집중적으로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갑질을 했고 생사 여탈권을 그 박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학원생 조교의 생사 여탈권을 교수가 쥐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좌진에 대한 어떤 뭐 생사 여탈권이란 표현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고용관계 이런 거를 거의 쥐고 있거든요. 교수한테 찍히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교수한테 갈아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관행들에서 나온 건데 이게 해명이 됐다라고 저는 좀 보기는 어렵다. 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불과 몇 달 전 또 최근 특검 수사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자 김건희 여사 여러 의혹 중에 뭐 논문 표절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 비문을 옮긴 것까지 뭐 말이 안 되는 한글을 뭐 영어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기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교육계 종사하지 않아요. 이분은 지금 교육부총리 하시겠다는 분이 비문까지 옮겨서 논문 관련해 문제가 있는데 그때 사례와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느슨하게 얘기를 하냐. 뭐가 해명이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교육 행정에 대해서도 세상에 나이스가 뭔지를 모르는 그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그리고 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전혀 뭐 숙지가 안 됐다는 것보다 아예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부총리를 맡길 수 있냐. 이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논란이 해소됐다는 것보다도 이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반응이 그 민주당에서 나와서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국민검증단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해 드린 대로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과 표절 발표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더니 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분들을 사실은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청내에서 지금 17명 이제 뭐 국세청장이나 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17명 하는데 증인이 2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 국민검증단 지금 야당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왜 안 됐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안 좋은 관행들이 지금 정착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어쨌든 무조건 증인 안 돼,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갑질이에요. 이번에 키워드는 다 갑질이래요, 보니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국민검증단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정파성이 센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교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표절이라고 하면은 그분들 불러다가 직접 그 표절인지 아닌지 얘기 듣고 그 이진숙 후보자 얘기도 듣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저는 이분들의 전문성을 믿어요. 어쨌든 현직 교수들이고 이분들이 표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곽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게 좀 보기 좋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분노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 좀 어떻습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여야가 자꾸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또 서로 다른 입장을 서로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셔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유심히 여야는 다 봐야 한다고 봐요. 그 뭐 의혹이 해소됐다 안 됐다 임명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임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시고 말씀만 안 하실 뿐 느끼는 거는 또 똑같구나. 뭐 이렇게 보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권도 바뀐 김에 뭐가 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텐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파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겠죠. 저는 이제 콩깍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뭐 허니문 기간.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강행을 할 경우에 지금 당장에 엄청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게 인사 하나에 대해서 강행을 하거나 뭐 이를테면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그게 당장 타격이 있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허니문 기간의 종료 시점이 뭐 완전 종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좀 그런 것들이 현실에 대해서 특히 보수층의 이탈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인사권자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런 리스크까지 안고서 가겠다면은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정부에 그래도 조금 우호적이었던 보수층이 이제 또 이탈할 수도 있다. 뭐 바로 때로 이렇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긍정평가의 첫 번째 이유가 경제 민생이에요. 네. 사실 경제 민생에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좋은 건데 인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빠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블로우 하나씩 뭐 권투에서 한 대씩 맞은 게 뒤에 KO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파장.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분을 만약에 임명 강행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죠. 뭐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은 것, 다 뭔가 발본사건에서 제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이미지로 과거의 일까지 지금 쭉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중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특히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을 특히나 그 보좌진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의 반발을 누르고라도 이분을 임명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까지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안 하실 걸로 보는데 하신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뉴스를 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사설 뭐 10대 1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로 다 썼어요. 사퇴시키라고. 네, 특히 이제 이름을 박아서 이진숙, 강선우까지 이제 제목으로 뽑은 데들의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정교조 반대하지, 여성단체 반대하지 지금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가 나왔는데도 추가로 더 여론을 보겠다? 뭘 보겠다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제 생각엔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총리 빼고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좀 야당의 의견을 지명 전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자. 아마 이 정도 제안이 아닐까 싶어요. 인사는 고유 권한 아닌가요? 고유 권한인데 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거치는 그 기능이 작동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송원석 의원이 이 제안을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 검증 없이 그냥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청문회 단계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그게 도달로지는 건 아니니까 낙마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한 어떤 제도 개선 결론은 야당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달라 아마 이런 정도. 저는 여기에 더해서 결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바꾸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가족 문제 같은 것까지 나오니까 꽤 실력 있는 분들이 이 청문회 자체에 응하지 않아서 장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좀 타파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면담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걸로만 해가지고 면담이 되지 아니면은 야당 대표 뭐 지도부 자주 만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렇게 어차피 이제 인사청문회는 큰 거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시급한 게 아니니까 그때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이제 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국민들도 익숙하실 텐데 조금 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야당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거 여당에서 제도 개선하자 이런 얘기 먼저 꺼내거든요. 야당에서 얘기를 하면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청문회에서 화두가 됐던 게 주적입니다. 요거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통일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적에 대한 질문 질의들이 쏟아졌는데 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야당일 때는 네. 장관 후보자에게 꼭 물어보죠 이거를 뭔가 좀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른데 하는 부분을 찝기 위해서 주적이 누구냐? 네.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냐? 이걸 물어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썼던 그 단어 사상 검증 이런 게 나오는데 안규백 장관은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특히 또 김용호 장관 후보자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인정한 것처럼 됐어요. 뭐 주적이냐 위협이냐 뭐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적어도 저는 이 주적이 누구냐 북에 대한 어떤 안보 측면에서의 인식은 적어도 장관 후보자는 여나 야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에게 이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답변이 오락가락하거나 모호했던 것은 앞으로도 이것은 많이 남을 거다. 그렇지 않은 분을 지명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준비해서 나와야 한다. 분명히 그걸 물어볼 텐데 왜 김용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밖에는 답변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더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네, 일관된 좀 예. 답변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 사이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윤희석 대변인과 이견이 확 생겼네요. 아니, 그러니까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국방부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넣었다 뺐다 이런 건데 전 세계에 주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보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주적을 물어보는 거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북한이 제일 큰 위협적인 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주적이라는 걸로 이게 법적 개념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특히 통일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처럼 환경은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산업의 진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롤이 있는 거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그렇다고 뭐 친북 행세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한테 좀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니, 무슨 청문회 전체를 다 주정 얘기만 하고 끝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노동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하다 좀. 이게 너 이러니까 색깔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고 2주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와서 건강 문제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는 못 받겠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지금 수사 못 받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또 구속적부심은 갑자기 현기증이 사라집니까? 그러면은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시나요? 구속적부심에서 내가 구속에 풀려났다고 날 것 같이 생각하니까 이 변호인들이 한 얘기는 더 가관이에요.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하기에는 체력이 딸리니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구속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지금 변호인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아픈 것이냐. 저는 웬만하면 좀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건희 씨도 진짜 우울증이 있었겠죠. 뭐 그거를 거짓말로 보지는 않는데 수사를 못 받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뻔뻔하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이 상황을 이렇게 곱게 보실 국민들은 적겠죠.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재판 자체, 기소 자체에 대한 절차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 의한 수사라든지 구속, 기소, 재판 이런 게 다 애초부터 잘못된 절차에 따라 시작된 거다. 이 주장을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이 그 메시지를 더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지금 어쨌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과거에 이런 단어 많이 썼죠. 양심수. 이런 어떤 이미지를 지지층에게 주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좀 화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하려다가 내란 특검에서 이제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피해자 접견 금지를 결정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이건 좀 어떤 인물입니까? 단현명 씨더라고요. 한국명. 한국계 미국인인데 단씨입니다. 단. 예, 그래서 탄으로 이제 뭐 김신대 킴 이렇게 읽는 것처럼 박신대 그렇군요. 팍 이렇게 읽는 것처럼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리버티 대학의 무슨 교수 뭐 그래서 이제 이 법학을 이제 전공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하시고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거 공항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환영을 했거든요. 이게 그쪽 세계에서는 뭐냐면은 모스탄이 와서 우리 구속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서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막 탄핵 뭐 되고 이랬을 때 그때 막 그 강경보수 쪽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출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서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거의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정선거 게다가 또 하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건데 야,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이런 사람도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 맞아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근거가 돼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화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면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가겠다. 자기 지지자들 끌고 가겠다 이런 거죠. 예.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이 뭐 구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한국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엄연히 외국인인데 외국인의 어떤 힘을 빌어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한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이분 뭐 아무리 그래도 영어를 훨씬 더 많이 쓸 텐데 이분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와서 어제 연설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네.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더라고요. 옆에 통역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퍼포먼스 성격의 정치적인 메시지 발산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뭐 주장하시는 건 자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역효과가 훨씬 많겠죠. 거기에
윤 대통령이 또 만나려고 했다. 이러니까 더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지지하셨던 분들조차 의아해하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옥중 편지까지 썼던데 네. 이런 행보가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뭐 다 윤 대통령 마음을 알 수는 없는 네. 거고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편지까지 쓰시고 그것을 또 대중이 알게끔 전환기를 통해서 발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행보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전환길 씨와 같이 그런 부정선거 관련 영화도 보시고 하는 이 행보가 결론은 계엄의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는 부정선거는 실제 했고 그것에 의해서 정권이 바뀔 수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아직도 많은 믿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음모론자는 크게 보면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생계형 음모론자하고 신념형 음모론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께 죄송한 말이지만 이분은 신념형이에요. 신념형 부정선거론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생계형 뭐 이게 정치적 이유로 부정선거를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신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망상계에 진짜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거를 내가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모스탄을 부른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 네, 마지막 주제 좀 살펴볼게요.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1차 인적쇄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윤희숙 대변인이 좀 혁신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네. 이 쌍권 의원들이 좀 빠졌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왜 이 두 분을 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개인에게 당원이 어떤 당 구성원에 대한 어떤 인적 청산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이제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보면 약간 좌충우돌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정리돼서 어떤 본인 생각의 어떤 절차와 단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확 뭘 내지르고 일요일에 했다가 또 언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서 좀 순서가 바뀐 느낌이 들고 바로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느냐. 어떤 깊은 생각 끝에 이 두 분을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침묵이 이어지던 당내에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켜서 그래도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끔 했다는 점에서는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을 평가하고는 싶은데 여전히 왜 쌍권은 빠졌느냐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짧지만 네. 윤희숙 혁신이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뭘 구구절절 그냥 당대표가 새로 뽑아서 당대표한테 정권 조사하는 게 더 빠르고 저는 국민의힘이 장기 침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당이 당명이 8번 바꿨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장기 침체 지금 초입에 들어갔다. 그렇게 봅니다. 추가 혁신안 아마 전당대회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혁신안 나와도. 안 받죠. 당장 의총 여는데 누가 이거 받겠습니까? 불난 내일 의총에 볼만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의총. 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숙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맡고 계신 허은하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먼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셨는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어떤 분야의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국정기획위원회는 뭐 경제분과, 정치분과, 사회분과, 외교분과가 있고 그리고 제가 있는 기획분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분과별로는 과제라던가 이행계획서를 거의 다 완료를 해서 저희 기획분과로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각 분과별로 지금 전략에 맞는지 비전과 저희가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또 가르고 전략적 목표도 함께 세우고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참여와 통합 TF에서 또 국민 통합 소분과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비전 TF는 끝났고요. 네. 이 국정기획위원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지금 국민 통합 부분에 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 좀 집중하고 있는 과제는 뭔가요? 국민통합에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네. 진행하고 있는 그 통합위원회를 어떻게 이제 실질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폐지냐, 존치냐, 그리고 강화시키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 4주간 현장도 직접 가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또 간담회도 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도 계속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찾아가는 또 서비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또 현장 가서 많이 말씀 나누고 여전히 그 자료조사가 끝났고 저는 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 계획까지 세웠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떻게 약속 이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나 그리고 단체에서 함께 협약을 맺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그 가르마 타는 건데 그 안에 통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보여지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딱 다 체감할 수 있게 정책이 다 나오나요? 네, 기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너무 보안이 철저해서 내용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희 원래 그 이름표 출입증 거긴 8월 28일까지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좀 더 빨리 해서 7월까지는 마무리하자 했지만 8월 중순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 국민의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세 당을 모두 경험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 우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힘의 논리가 좀 있다. 그래서 소수 주류 그룹이 당의 핵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한 리더십, 그러니까 끌고 가고 내 말이 맞아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라면 네. 민주당은 당원 중심. 그래서 당원들에게 어떻게 내가 포지션 되고 네. 어떤
사랑을 받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그 제가 만나뵀던 의원들이나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원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들께서는 힘 있게 막 그 그러니까 뭔가 독재자의 느낌으로 막 끌고 가는 느낌보다는 내 얘기 들어주고 약간 상향식 바텀업 형식으로 상향식으로 내 의견이 존중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을 더 자주 하는데 제가 워낙에 소통을 좋아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맞는 것 같고 개혁신당의 경우 같은 경우는 딱 국민의힘의 아류다. 1인 정당 그리고 공당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진짜로 한 명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뭐 개인 중심의 정당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얘기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좀 해주셨어요. 네. 개혁신당 말씀하셨으니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며칠 전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당원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번에 역할을 마다않겠다. 그래서 당대표를 출마했다. 단독 출마입니다. 개혁신당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사당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이번에도 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것처럼 찬반 투표로 대표를 네. 결정하기로 한 것 같은데 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제3지대라는 희망은 이제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여하튼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을 만들어낼 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사실은 그 당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제가 이제 쫓겨날 때 당대표 선출된 당대표로 쫓겨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힘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를 내쫓을 때랑 똑같이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쫓아냈는데 그때 개혁신당에 왔을 때 우리의 목표는 이준석 사당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목표화하는 것은 제3당으로서 제3지대로서의 국민들이 원하시는 중간지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직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에서 그 개혁신당의 상황을 좀 접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는 뭐 측근들이 하나둘 떠났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 내분도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 인사들조차 뭐 당의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이준석 의원의 리더십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를 뭐 견제하거나 균형을 잡아줄 어떠한 세력들이 당내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지금 최고위 뭐 출마하신 분들도 얼마나 잘 보좌할 것인가 뭐 그걸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았을 때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 이준석 의원의 1인 체제로 가는 것 그것은 저는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대표도 지내셨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내 많은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인물들에게 경험할 기회를 줬는데 황당한 상황들이 있었다. 우리 허 대표님을 말씀을 하셨는지 네.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작 가장 황당한 거는 그를 믿고 그 새 정치를 해보겠다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예,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분들이실 텐데 저를 포함해서 뭐 여러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에서 이준석에게 속았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결별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문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황당한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이준석 의원 스스로 이젠 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 당대표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도 이준석 의원이었고 두세 번 거절했을 때도 끝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당대표에 출마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리자형 당대표였습니다. 네. 2년 동안은. 근데 언제 경험할 기회를 달라고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했었는데 진짜 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선출된 당대표가 이준석 측근 사무총장을 교체할 의사
내비쳤다라는 것, 그렇게 했다라는 것 하나로 정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더 황당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당 상황도 좀 볼까요? 예. 국내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지도부와도 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1차 인적 쇄신 명단도 발표하기도 했는데 윤희숙 혁신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의원 당시에 사실 혁신위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네. 선거를 치르고 나서 바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혁신위를 꾸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언론을 탔었거든요. 먼저 혁신이라는 것은 진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긴 쪽에서 혁신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되면서 왜 내가 그때 그 판단을 못했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전 당시 대표가 얘기했던 게 혁신이 뭐 만들어봤자 의미 없어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그 최재형 전 의원께서 그 혁신위원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큰 뜻을 품고 우리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윤희숙답게 이번에도 뭔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때와 다르지 않구나. 변한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위는 암만 낼 뿐이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뭐 임명권도 없고 누군가를 뭐 이렇게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고 말씀대로 안만 지시할 수 있죠. 그래서 지도부는 어차피 비대위에서 다 결정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해서 좀 불편한 심경을 내세우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파장을 이끌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선은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그럴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것도 좀 의아했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다. 우리가 경청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지금 말씀했던 대로 강의를 지금 한 강사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입당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당원들을 같이 네. 데려왔기 때문에 당대표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의원들이 함께 하면서 그걸 동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사실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그렇죠. 알아줘야 되는 네네. 건데 보수가 저렇게까지 뭔가 망가지게 되면은 사실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있지만 그래도 좀 웬만큼은 해주길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당에서도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진짜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국민으로서도 답답하고 한때 머물렀던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더 통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중도 보수의 영역까지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국회는 청문회 전국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이진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 여론이 높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부분으로서. 네.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은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들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제가 입당한 지 이제 2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OJT 3개월 지나고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자세한 걸 살펴보지 않고 뭔가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허은하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사건와입니다. 경북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건와이에서는 안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시죠.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험지 유출 사건 국민들이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네. 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 7월 4일입니다. 새벽 1시 20분경에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와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었던 교사가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 함께 학교에 침입을 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7월 4일은요. 해당 학교의 1학기 기말고사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학교로 들어가 인쇄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 인쇄실에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인쇄실은 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다시 또 교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국어시험 관련 자료를 빼내려고 하다가 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이렇게 발각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 교사는 학교를 떠난 지 1년이 네네. 넘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공모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그 해당 교사는 학생이 중학생일 때부터 개인 과외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는 기간 중에도 학생이 개인 과외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1학년 때는 담임을 맡았다고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친분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시험지 유출을 공모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교사가 작년 2월에 학교를 그만두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학교 내부 구조나 비밀번호 등을 잘 알고 있고 또 시험지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선생님이 그 시험지는 상자에 담아서 봉인을 하는 것을 알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 봉인을 뜯는 대신 여분으로 좀 인쇄한 시험지를 훔치려고 처음에 인쇄실로 네. 먼저 갔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경보 시스템 오류로 사건이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이게 좀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좀 발견된 경위가 조금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교사는 작년 2월에 퇴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보안 시스템에 등록된 출입허가 정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경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발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날 시스템이 오작동을 해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이렇게 발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학부모와 교사 모두 구속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범행이 이번 한 차례였는지도 좀 궁금한데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교사가 작년 2월에 퇴사를 한 이후에 최소 7번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는 대부분 시험 기간 그 밤 시간 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 좀 비추어 본다면 최소한 시험지 유출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오랜 기간 한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것 외에도 추가적인 또 시험지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와 그 교사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추적해 보면 여러 차례 수백만 원씩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추가 조사를 통해 대가성 여부와 추가적인 대가의 액수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사건의 경우는 네. 지금 학부모와 교사 외에도 학교 시설 관리 직원도 지금 가담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직원은 뭐 인쇄실 열쇠를 건네준다거나
비밀번호를 뭐 알려준다거나 그리고 또 학교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향후 뭐 이 학부모와 교사, 직원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직원에게도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더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해당 학부모의 학생, 그러니까 이 학교에 전교 1등을 하던 학생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 그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도 학생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학생은 일단은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고요. 네. 다만 시험지를 훔쳐온지는 몰랐다. 내 시험지가 똑같아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 뭐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학부모 역시 좀 일부 시험지는 이 학생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향후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금 더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험 성적은 0점 처리 됐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학교 측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학생의 모든 시험, 그러니까 고등학교 모든 시험 다 0점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퇴학 처분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험지 유출로 인한 공정성 훼손과 학칙 위반에 따른 강력한 좀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 저희가 기억하는 2018년도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거의 유사한데 비교를 좀 해주시면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숙명여고 사건의 경우에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직접 개입한 사건이죠.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개입한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좀 시험지 유출의 주체가 교사라는 학교 내부 관계자라는 점에서 사실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두 사건 모두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죠. 숙명여고 사건의 경우에는 5번의 시험지 유출이 있었고요. 이번 사건 역시 한 번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 아무래도 최소한 7번 정도는 유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성적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네, 실제 숙명여고 사건에서는 중간 정도 하던 자매들이 갑자기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상승을 했고요. 이번 사건의 학생 역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교 1등을 유지하는 최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제2의 숙명여고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전 교무부장이죠. 징역 3년형을 받았고 자녀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는데 이번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형량도 좀 유사하게 될까요? 네, 이번 이 사건도 사실 숙명여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업무 방해죄가 가장 좀 주된 죄책은 되긴 할 겁니다. 학교의 시험지 관리와 관련한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 숙명여고 사건 같은 경우는 5번의 시험지 유출이 있었는데요. 이번 이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이상의 그 시험지 유출 횟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량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는 이 야간에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 건조물 침입죄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이 교사가 이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도 만약에 금품을 제공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뇌물죄 내지 뭐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좀 숙명여고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이요. 숙명여고 사건은 사실은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다 보니까 시험지에 대한 사실 접근 권한은 있었죠. 단지 지위를 좀 확인한 부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외부인인 제3자인 학부모와 전직 교사가 시험지를 훔치려다 발각된 거기 때문에요. 절도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숙명여고 사건보다는 적용되는 혐의점이 좀 더 많고 좀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두 건 이외에도 이런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사건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이 생각보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좀 종종 있긴 합니다. 최근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는데 교무실에 보관된 시험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행정실장이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내 학부모에게 전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또 이건 좀 더
좀 쇼킹하긴 한데요. 네. 요즘 학생들이 워낙 좀 IT 기술이 좋다 보니까 네. 이 학생들이 아예 직접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아예 빼는 그런 사건도 사실은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가 학교 내부 관계자와 결탁해서 이제 시험지를 좀 빼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지난 6월에 고1 전국 연합 학력평가 영어 시험 문제와 정답이 학원 강사 등이 모인 오픈 채팅방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현재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이게? 뭐 학교 관리 시스템의 부재, 뭐 개인 윤리 의식 부재 네. 등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입시 경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좋은 대학에 가야 좀 성공을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성적을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시 제도가 정시보다는 수시 전형이 확대되어 있다 보니 내신이 좀 중요하죠. 대학에 그렇죠. 가는 데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모두 좀 더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좀 다소 좀 불법적인 방법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좀 빠지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학생들과 학부모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모두 분노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시험이 의미가 없다. 뭐 정정당당하게 노력한 학생들만 바보가 되었다는 등으로 열심히 온 학생들이 좌절감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수시 전형에서는 내신이 중요한데 특히 해당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성적이 부당하게 평가는 되지 않을까. 또 좀 전체 학생들의 성적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출 사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좀 있을까요? 일단 우선 시스템적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험 출제, 인쇄,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및 직원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그 외 인원이 시험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네. 비밀번호 설정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사용하는 등으로 관리의 일원화 및 엄격화 등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책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와의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특보에 귀 기울이시고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